아, 너 종이 없지? 그래. 자, 볼게요. 아, 정답 불러주기로 했죠. 자, 1번에 3번. 다음 2번에 4번. 다음 3번에 3번. 그 다음에 4번에 3번. 자, 바로 부분 볼게요. 이거 1번은 너무 좀 쉬운 지문이라 가지고. 자, 이제 요런 지문들을 우리가 어떤 지문이라고 하냐면 병렬식 지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고 C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줄줄줄줄 나열되는 거. 요런 병렬식 구성의 어떤 지문이 수능 특강에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왜냐면 수능 특강은 조금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냥 국어 선생님들이 만든 지문이라 가지고. 그래서 병렬식이 많은데 병렬식 지문은요 계속 좀 보다 보면 좀 익숙해지는 순간 좀 너무 쉽게 느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자, 볼게요. 리더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의 핵심 인물입니다. 오래전부터 리더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리더십은 무엇이며 어떠한 리더십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대요. 자, 피들러는 리더를 업무의 목표를 달성을 중시하는 업무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리더와 업무지향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리더와 구성원들과의 관계, 소통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지향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리더로 구분했대요. 자, 그리고 리더가 자신의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상황의 호의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상황의 호의성은 리더가 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래요. 자, 그러한 상황의 호의성이 리더와 구성원들과의 관계, 업무 구조, 리더의 권한이라고 하는 세 가지 변수로 관계, 업무 구조, 권한 요 세 가지 구조로 인해서 상황의 호의성이 결정이 된대요. 즉, 리더와 구성원들이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일수록 업무가 명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을수록 채용 및 승진 등에 대한 리더의 공식적인 권한이 클수록 상황의 호의성이 높고, 자, 다음 반대의 경우는 호의성이 낮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는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의 종류가 다르다고 보았는데 상황의 호의성이 매우 낮거나 높을 때는 업무지향적 리더가, 자, 다음 중간 정도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가 좋은 성과를 낸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은 능력이 아니라 적합성이다 라는 말에서 리더십에 대한 그의 관점이 잘 드러난대요. 자, 다음 넘어가서요. 하지만 리더의 스타일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자, 리더의 스타일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요 얘기죠. 위에 나오는 얘기. 얘는 이것 때문에 비판받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허시와 블렌차드는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가 리더십의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는 내용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제시했답니다. 구성원의 성숙도에 따라서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는데? 자, 그들은 구성원의 성숙도를 업무 성숙도와 그 다음에 심리적 성숙도로 구분했답니다. 성숙도를 두 종류로 구분했고요. 업무 성숙도, 즉 역량은, 즉 역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업무 성숙도랑 역량은 서로 무슨 말? 똑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업무 성숙도, 즉 역량은 직원들의 능력과 경험을 뜻하고요. 심리적 성숙도, 즉 의지는요, 심리적 성숙도가 의지랍니다. 자, 그래서 의지는 적극성, 의욕, 자신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랍니다. 자, 그래서 역량은 직원들의 능력과 경험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의지는 적극성, 의욕, 자신감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 자, 이걸 뜻하는데, 자, 그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감독을 하는 과업 행동과
구성원들과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관계 행동. 자, 그러니까 행동도 지금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죠. 과업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 관계 행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업 행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 행동.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총 성숙도 2개, 그 다음에 행동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 해가지고 지금 종류가 4개로 나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 행동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을 4가지로 분류했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각 성숙도에 적합한 리더십의 스타일을 제시했대요. 그들은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 역량과 의지가 모두 낮을 때는 높은 과업 행동과 낮은 관계 행동을 통해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시형 리더십이. 다음, 의지만 높을 때는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높게 하여 인간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코치형 리더십이. 자, 역량만 높을 때는,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실력만 높을 때는 낮은 과업 행동과 높은 관계 행동을 통해 지시를 적게 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지원형 리더십이. 다음, 역량과 의지가 모두 높을 때는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을 모두 낮게 하는 고 리더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책임과 권한을 넘기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위임형 리더십이 성과를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봤답니다. 자, 유연성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상징이다 라는 허시의 말에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 강조하는 리더의 자질이 드러난대요. 이후 리더십을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 등장하게 됐답니다. 자, 리더십은요, 구성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누구의 관점? 번스의 관점이죠. 번스는 기존의 이론들이 리더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타상적 이해관계, 즉 일종의 뭐로 봤다? 거래로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랑 구성원은 그냥 거래적인 관계야.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기존이구나. 기존. 그럼 기존의 이론들이라고 했으니까 뭘 말하는 거야? 저 위에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일종의 거래로 보는 것도 어느 내용? 저 위의 내용들. 이 위에 기존의 이론들은 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 관계로 봤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으로만 인식했다고 뭐 했어? 비판했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번스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는데? 자, 그에 따르면 거래적 리더십은 구성원에 대한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거래적 리더십을 지닌 리더는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고 규율을 위반할 경우 조치를 취하여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대요. 자,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 그러니까 기존이죠. 기존의 리더십은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준을 만족할 경우 보상을 제공하고 규율을 위반하면 조치를 취한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전부 뭐야? 거래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답니다. 또한 업무 역할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안정적인 것을 지향한대요. 번스는 이러한 리더십을 비판하며 리더가 구성원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책임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답니다. 그에 따르면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구성원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멘토로서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적 관심과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의 동기와 가치관을 변화시킨답니다. 그는 리더 또한 구성원으로 인해 동기가 높아지고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변화적 관계라고 보았대요. 자, 그래서 바스는 번스와 달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자, 지금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또 누구 나왔어? 바스 나왔습니다. 앞에는 번스였지. 자, 여기까지는 번스의 내용이었고요. 여기서부터는 누구 얘기야? 바스의 이야기입니다. 바스.
그럼 바스는 뭐라고 했냐면 일단은 번스 얘기를 정리하자면 번스가 하고 있는 말은 뭐였어? 이 리더와 구성원은 서로 상호 변화적 관계이기 때문에 리더가 구성원을 거래적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서로가 같이 성장하고 같이 동기를 부여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관계를 주장했는데 바스는 변혁적 리더십, 그러니까 위에 나왔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아까 저 위에 나왔던 거 거래적 리더십은 서로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둘을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주장을 발전시키기도 했답니다.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리더십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됐대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로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로크는 뚜렷하고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사람들이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뭐가 있어야 돼? 도전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의도적인 노력을 해. 그리고 목표가 특정적이고 어려울수록 성과가 높아진다. 또한 목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제시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봤답니다. 대시와 라이언은 자기결정 이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네. 자, 대시와 라이언은 자기결정 이론을 통해 사람들은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내적 동기가 부여된다고 보았답니다. 따라서 물적 보상은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고 확실한 목표 제시 및 칭찬, 그 다음에 의사결정 참여 및 자율권 부여와 같은 내적 동기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대요. 이러한 이론들은 리더가 구성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했다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요. 요거는 문제 하나만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문제 4번 봅시다. 자, 보기 볼게요. 갑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 K는 얼마 전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하던 구성원들이 되고 퇴직하여 대부분이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자,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이들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들은 업무에 대한 태도는 매우 적극적이랍니다. 이거 아까 앞에 나왔던 그 본문 허시와 블렌차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의지가 높은 거야. 맞죠? 자, 근데 아직 업무에 숙달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뭐가 낮아? 역량이 낮은 거죠. 자, 그리고 본문에서 의지가 높고 역량이 낮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리더십의 방법을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을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 P는 업무에 숙달된 구성원들이 매우 많지만 역량이 높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구성원들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근로 의욕이 저하되어 있다. 뭐가 낮다? 의지가 낮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 K가 있고 기업 P가 있는데 서로 반대입니다. 갑은 각 구성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와 성과에 따른, 잘 보세요,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정하여 제시했답니다. 그러면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정하여 제시했다고 했으니까 번스가 이걸 보면서 뭐라고 비판하겠어? 거래적이라고 비판하겠지. 맞죠? 자, 다음 을은 구성원에게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회사의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을이 지금 P죠. P 회사는요,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한 구성원에게는 추가 수당이라고 하는 보상도 제공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의견이 여기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거 혹시 기억나요? 보상을 명확하게 줘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의사결정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때 내적 동기가 높아진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거 두 개를 전부 뭐 한 거야? P는 둘 다 한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성공을 했고 기업 K는요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갑이 이제 K죠. K는 뭐만 했어요? 보상과 처벌을 명확히 정하여 제시했습니다. 거래적으로만 했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한 거야? P는 거래적인 것도 했지만 뭐도 했어? 내적 동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고 상호 보완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였어요? 바스였죠. 이 바스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업 K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기업 P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목표를 쉽게 달성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보기를 읽으면서 본문에 나왔던 내용 중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연결하면 한 요 정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을 거야. 읽으면서.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좀 보자면 정답은 3번이었어요. 뭐가 틀렸느냐? 대시와 라이언은 기업 P의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한 이유를 구성원들이 제공한 보상 때문이라고 여기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상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본문 보면 나오는데 보상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본문 맨 마지막에 나왔던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봐.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내적 동기가 부여되지. 따라서 물적 보상은 뭐라고 돼 있어? 내적 동기를 감소시킨다고 돼 있죠. 자, 여기 보면은 구성원들에게 제공한 보상 때문에 목표를 달성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던 사람이야? 보상은 뭘 떨어뜨려? 내적 동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4회 2. 요것도 1번부터 문제 정답 불러줄게요. 요거 1번에 5번. 자, 다음 2번에 5번. 3번에 4번. 그 다음 4번에 5번. 5번에 4번.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정보 비대칭 상황. 이거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랑 비문학 지금 같이 풀었나? 정보 비대칭 상황 해가지고 올해 6월 그 고3 모의고사. 그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저기 거래할 때 저기 막 AI를 이용해가지고 그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광고를 만들었을 때 이제 처벌받는 사람이랑 처벌 안 받는 사람 했었지. 맞죠? 그게 요거 연계된 지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저기 뭐냐 수능이나 6월 9월 모의고사는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 연계되거든요. 연계될 때 이렇게 연계되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만 들어가 있는 거야? 정보 비대칭 상황이랑 그 다음에 요 역선택 문제 있죠. 요거만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주제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 요거는 이제 보험 얘기잖아. 보험 얘기. 맞죠? 근데 보험의 상황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이랑 그 다음에 역선택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있잖아. 그 개념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 거야? 거기서 다른 지문으로 사용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 독서를 연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요, 그러면 연계를 위해서 수능 특강을 진짜 미친듯이 공부를 해야 될까?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요거 두 개 그냥 정보 비대칭 상황이랑 역선택 문제 모르고도 잘 풀었잖아. 맞죠? 근데 내가 평소에 독서가 좀 약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으면 더 잘 풀려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쌤이 작년 수능에 나왔던 그 카트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좀 내줄 건데 이제 보다 보면은 내가 독서가 좀 약하다 하는 학생들은 내년에 수능 대비할 때 수능 특강 독서를 좀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난 좀 자신 있어 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 특강 독서는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연계되는 거 이런 식으로밖에 연계 안 될 건데 독서는 대체로 이제 약간 향만 연계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읽는 속도를 한 10초 정도 당길 수 있을 정도인 거야. 근데 그 10초도 되게 소중한 사람들 많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 수능특강 독서를 좀 꼼꼼히 봐야 되죠. 그래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능특강 지문들 쭉 공부를 다 해놓고 나면은 올해 이제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능도 그렇고 무조건 수능특강이 있는 거 연계될 거기 때문에 독서는 무조건 연계예요. 작년 비문학 지문도 다 연계였어. 그래서 다 연계로 나오기 때문에 보면은 좀 반갑고 좀 잘 익히기도 할 겁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연계 이렇게 되는구나. 알겠죠?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거 지난번에 읽었던 지문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죠. 자, 완전 정보 상태가 성립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정보를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죠. 요거죠. 완전 정보 상태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해? 정보를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자,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보 취득에 뭐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완전한 정보를 지닐 수, 불완전한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되죠. 더욱이 각 경제 주체마다 비용 제약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10만 원까지만 쓸 수 있어. 근데 쟤는 100만 원까지도 쓸 수 있어. 이게 지금 비용 제약이 상이하다는 거죠. 비용 제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취득하는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한다?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거래 한쪽이 상대방이나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고객의 위험 수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이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험 수준을 알기가 쉽지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쪽은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는 거야. 그러면 자, 생각해봐. 정보가 부족한 쪽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보험회사야? 보험회사죠. 자, 그래서 역선택이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중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거. 이게 소위 말해 호구 잡히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한다? 요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어서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가 높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가 낮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 A라는 사람이 있어. B라는 사람이 있어. 이 두 사람은 서로 삶의 패턴이 달라. 이 사람은 평소에 진짜 안전하게 살아. 병원 자주 가면서. 근데 이 사람은 개차반으로 살아. 막 살아.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누가 보험회사에 전화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누가 더 높아? 둘 다 가입했다고 쳐. 내가 보험금 지급을 받아야 돼. 이 두 사람 중에서 보험금 지급을 누가 더 자주 받겠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막 사는 놈이 상대적으로 좀 더 위험하게 산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야. 무단횡단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야, 살면서. 누가 교통사고로 전화를 더 많이 하겠어? 이 사람이 교통사고로 전화 더 많이 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생각해봐.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 자기가 밥 먹듯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보험료를 한 달에 100만 원을 불러도 나는 낼 의향이 있어. 나는 그 정도로 막 사니까.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 안전하게 살고 살면서 한 번도 무단횡단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한 달에, 그래서 살면서 한 번도 사고 같은 게 안 났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빵이라고 친다면 이 두 사람의 평균값으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으로 보험료를 책정한 거야. 한 달에 50만 원씩 보험료를 내세요. 그러면 B 입장에서 이 보험료를 싸다고 느낄까? 비싸다고 느낄까? 싸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A 입장에서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비싸는 거야. 나는 평생 교통사고를 안 당할 사람인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알지 못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평균값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거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뭐야? A 입장에서 비싸고 B 입장에서 싸단 말이야. 그래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가 낮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야. A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많이 가입돼 있었으면 좋겠어. B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많이 가입돼 있으면 좋겠어. 누가 더 많이 가입되는 게 우리 회사에 좋을까? 무조건 A죠. 왜? 얘네 어차피 사고 안 날 거거든. 보험료만 따박따박 우리가 받아가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보험회사 입장에서 A 같은 사람을 최대한 많이 끌어다녀야 된다고. B 같은 사람은 최대한 멀리 하거나 보험료를 더 받아야 되고.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 결과 보험회사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A는 아무도 가입 안 해. B만 가입하는 거야. 어차피 이 사람들 사고 안 날 거니까 전부 B만 가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쟤네들이 보험료를 낸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사고 나가지고 우리가 갚아주는 돈만 100만 원이 넘어 한 달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한테 돈 50만 원 받으면서 보험료를 100만 원 지급해줘야 될 거 아니야. 회사 망해요. 맞지?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보험료 100만 원으로 인상할게요. 그러면 B 입장에서는 오케이, 원래 100만 원 내라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A 같은 사람은 가입하겠어 안 하겠어? 죽어도 안 하겠지. 한 달에 100만 원 내고 누가 보험 가입해? 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는 다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시장 참가자들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대요. 그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뭐냐? 신호발송이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이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요거를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물론 이 말은 안 그렇지만. 자, 신호발송이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 그러면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보험회사였어? 아니면 보험가입자였어?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은 보험회사야? 보험가입자야? 가입자죠. 보험가입자 쪽이 자기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 그럼 상품은 뭐게요? 내 성격을 말하는 거야. 내가 평소에 얼마나 안전하게 사는지. 숨겨진 특성은 내가 알리는 거야. 예를 들어 노동시장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위, 자격증, 시험 성적 등의 교육 수준은요,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노동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내가 이 기업에 예를 들어 지원자라고 합시다. 기업의 지원자야. 그러면 이 기업과 지원자 중에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은 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거야? 지원자가 정보가 많은 쪽이야? 기업이 정보가 많은 쪽이야? 지원자. 지원자가 정보가 많은 쪽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많은 쪽인 이 지원자 입장에서 뭘 많이 따놓는 거야? 자격증이랑 학력, 학위를 많이 따놓는 거야. 그래서 쫙 보여주는 거야. 이게 뭐야? 나의 신호 발송인 거야. 나 이 정도 정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쫙 보내주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기업 입장에서 그거를 쭉 둘러보고 가장 뛰어난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을 선택해서 채용하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다는 거죠. 고용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낮은 사람으로 판단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는 높은 교육 수준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알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임금을 받을 유인이 되죠. 원인이 될 겁니다. 이처럼 정보를 많이 가진 쪽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신호를 보내고, 정보가 부족한 쪽은 이 신호를 관찰하여 상대방의 특성을 뭐해요? 추론하겠죠. 그래서 추론하기 좋게 어떻게 하는 거야? 자소서도 받고 뭐 토익 점수도 받고 학력도 보고 학점도 보고 뭐 온갖 거 다 보는 거야. 이것도 가져다 주세요. 이것도 가져다 주세요. 심지어 고등학교 출결 기록도 가져다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이 사람의 신호를 최대한 많이 얻고 싶은 거 아니야. 기업 입장에서도. 자, 그래서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하여 거래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유인할 수 없는 상태가 성립한다. 자, 그러면 선택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인데? 정보란 정보, 얻을 수 있는 신호란 신호는 다 얻었어. 그래가지고 그 신호를 바탕으로 딱 했을 때 1등이 딱 뽑힌 거야. 최종 1등이. 그럼 그 최종 1등은 그 선택, 최종 1등이라고 뽑힌 선택은 변경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없대? 그 사람이 최고거든. 선택을 변경할 수 없는, 변경할 요인이 없는 상태가 선택하는데 이때를 뭐라고 한다? 신호 발송 균형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때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수록이라고 돼 있지, 수록.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신호 발송 비용이, 예를 들어서 신호를 A, B, C, D, E 5개가 있다고 치면은 얘네가 신호 발송 비용이 다 똑같다는 거야. 달라야 된다는 거야. 달라야 돼. 그리고 달라야 된다는 거 플러스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더 뭐 해야 된다? 비용이 낮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에 전제되어 있는 건 그렇게 두 가지야, 두 가지.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시 비용이 낮아야 돼. 그 말은 얘네들이 다 똑같으면 안 돼. 이 말이랑 또 똑같은 말이죠. 단계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가장 우수한 건, 가장 숨겨진 특성이 우수한 것은 발송 비용이 낮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대학교 졸업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모 대학교, A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걔는 100% 채용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걔는 뭐야? 숨겨진 특성이 우수한 거야. 그 정도로 생산성이 뛰어나다는 증거니까. 맞죠? 근데 걔가 발송 비용이 높으면 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걸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능력이 진짜 매우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A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등록금을 한 학기에 10억씩 내야 된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나는 뛰어난 사람인데 그 대학교 갈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누가 가겠어? 나보다 좀 능력이 떨어지지만 돈 많은 사람이 그 대학교를 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그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신호 발송을 해서 그 사람이 채용되겠지.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아니지. 능력은 내가 더 뛰어난데.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호 발송 비용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우수한 특성을 찾아내기 어려워집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숨겨진 특성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비용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낮아야 돼요. 알겠죠? 가령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학위, 자격증 등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교육 비용이 낮아야지 그러한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신호가 된다는 거야. 이게 아까 쌤이 얘기했던 예시랑 똑같죠? 자,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신호 발송의 예랍니다. 기업이 보증제도를 하는 것도 신호 발송의 예시래요. 자,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기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한답니다. 생각해봐.
우리 회사는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 물건은 3년 쓰면 무조건 고장나는 물건이야. 우리 회사. 근데 다른 회사는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쟤네는 2년 쓰면 고장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보증하면 딱 좋을까요? 우리 3년까지 보증해드립니다 라고 딱 하는 순간 저 회사는 3년까지 보증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2년 쓰면 무조건 고장날 거거든. 그럼 그 회사 망해. 3년 보증해주겠다고 하면은 무조건 고장날 거니까 무조건 고쳐줘야 되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3년까지 보증해준다라고 하면 3년 지나서 고장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자 내가 이 물건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를 나타내는 신호로서 뭘 하는 거야? 긴 보증기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야. 다른 회사는 이 정도로 품질이 좋지 않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지. 자 그래서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기간을 제공하면 높은 보증 비용이 발생되므로 고쳐줘야 되잖아. AS로.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긴 보증기간을 제공한 것은 자사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신호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보가 부족한 쪽은 선별을 통해서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대요. 자 여기까지는 뭐냐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뭘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신호를 발송하는 내용인 거야. 여기까지는. 밑에는 뭔데요? 정보가 부족한 쪽. 뭘 해야 되는데? 받았던 신호를 선별해야지. 선별을 통해서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별이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야.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뭐냐?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해서 고객이 자신의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아까 A, B 그 사람 다시 한번 봅시다. A 사람, B 사람. 이 B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 사람 저기 무단횡단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무단횡단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을 위한 특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럼 이 B 사람은 어떻게 할까? 혹하겠지. 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사고가 난 사람은 이렇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플러스 59,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특약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뭐야? A는 요거 선택 안 하면 되겠지. 맞죠? B는 뭐야? 요거 선택하면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B만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내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선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저 사람이 우리한테 신호 발송을 하게 만드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이 사람 밥 먹듯이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드러내는 특약인 거잖아. 맞죠? 실제로 적혀있기엔 그렇게 안 적혀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를 낮게 하고요. 자, 대신 보장되는 보험금도 낮게 선택하는 거야.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가 높은데 대신에 보험금도 높은 상품을 선택하게끔 설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위험 수준을 은연중에 은근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호 발송, 선별 이외에 역선택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평판 구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반복적인 거래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는요, 좋은 평판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요거는 자, 3번, 3, 4, 5번 전부 다 볼게요. 3번 볼게요. 뭐야, 이거?
자,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은 신호 발송, 니은은 선별, 디귿은 평판 구축.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기억은 정보 우위에 있는 측이 자신의 특성을 알리기 위해 비용을 감수하고 취하는 행동이다. 아니다, 요거 다 볼 필요 없겠다. 4번 선지만 봅시다. 자, 기업과 니은은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역선택 문제 해결 방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아까 뭐였어? 신호였지.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였어요? 선별이었어요. 자, 생각해봐봐. 선별 아까 뭘로 만들었어? 선택지로 만들었지. 그래서 A, B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거 플러스 59,000원 뭐 이런 식이야. 맞죠? 그러면 플러스 59,000원 할 때 이 59,000원 이게 바로 뭔데? 정보거든. 숨겨진 특성. 그러면 시장 참여자 이 사람에게 각각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 맞아? 아니지. A는 안 하고 B만 하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지. 맞죠? 그 다음에 신호 발송도 마찬가지예요. 신호 발송도 우수하면 우수할수록이었잖아. 수록.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뭐 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얘네들이 다 동일한 비용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거랑 또 똑같은 논리입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A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5번 선지 한번 봅시다. 자, 신호 발생 비용이 동일하다면 모든 구직자가 동일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신호의 정보 전달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어? 그 숨겨진 정보가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발송 비용이 어떻게 된다? 낮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인데? 발송 비용은 차등적이어야 된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 뭐냐면 신호 발송이 차등적인 건 오케이, 모분에 있는 말이야.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낮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왜 그래야만 하는데? 숨겨진 특성이 더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더 낮아야 된다고 하잖아. 왜 그런데? 그래야지 뭐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야. 이 신호는 누구는 달성했고 누구는 달성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누구는 했고 누구는 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발송 비용이 차등적인 건 뭘 하기 위함인 거야? 구별하기 위함인 거야. 그럼 이거의 반대말이 뭔데? 신호 발송 비용이 동일하면 뭐가 되겠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신호를 보낸 거야. 그러면 뭐가 안 돼? 구별이 안 돼. 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 논리를 이제 한번 이제 딱 머릿속에 연결되면 그게 이제 어렵지 않을 건데, 왜? 라고 하는 순간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기 넘어가서요. 보기 내용 한번 볼게요.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사고 이력을 분석한 결과 높은 사고율로 인해서 높은 사고율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했으나 가입자들 중 사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너무 비싼 거야. 왜냐면 사고도 안 나는데 이제 보험료 자꾸 오르니까. 그래서 보험 가입을 꺼려. 반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사고가 너무 많았던 거죠.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가입자 모두에게, 잘 보세요, 운전습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했답니다. 이 운전습관 데이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숨겨진 특성이 되는 거죠. 신호 발송이죠.
신호 발송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장기 가입자에게 무사고 할인 제도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말장난인데 사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요. 자, 운전습관 데이터 제출 요구는 가입자의 위험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고위험 가입자의 자발적 신호 발송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근데 얘네들 신호 발송 아까 했던 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요구받은 거야. 요구받은 거. 맞죠? 자, 그래서 자발적 신호 발송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비자발적인 신호 발송입니다. 이거 강제로 한 거야. 강제로. 위에서 요구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지문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에 1번 선수는 4번에 1번 성지 한번 볼까요? 신호 발송 비용이 높으면 신호에 대한 고용주들의 신뢰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 봐봐. 이게 지금 고용주들의 신뢰성이야. 고용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신뢰성. 고용주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피고용자가 돼야지. 이 신호 발송은 고용주랑은 상관없어요. 신호 발송을 누가 하는 거야? 피고용자가 하는 거잖아. 피고용자가 하니까 신호 발송 비용이 높으면 신뢰성이 낮아지는 거. 뭐가 낮아지는 거야? 피고용자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거야. 고용주들의 신뢰성이라고 했으니까 신뢰성이라고 하는 건 신뢰할 수 있는 성질이잖아. 고용주들의 신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피고용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성질이 돼야죠. 2번은 맥히는 거. 2번 한번 볼까요?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의 신호 발송 비용.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의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얘기 없었는데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게 아니고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를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신호 발송을 하라고 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건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 A의 이유를 추론한 거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자,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이 낮아야 한다 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왜요? 라고 왜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이랑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선지에는. 아니 실제로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가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서 채용이 됐어. 그럼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A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바뀌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가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지 자신의 생산성의 높음을 드러낼 수 있는 거야. A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거죠. 그래서 이번에 틀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4번, 5번에 4번. 근데 고위험 아닌가? 저위험 4번에 5번? 5번에 5번에 4번? 그러니까 차별적 비용이니까 지금 저위험 가입자가 약간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고위험 가입자들을 만족을 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차별적 비용 발생시키면은 고위험 가입자가 아니라 저위험 가입자 신호 발송을 하게 되니까 좀 틀리거든요. 고위험 가입자 말이 틀리거든요. 아니야. 근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가입자 모두에게라고 돼 있는 근데 요거만 하는 거지. 여기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는 그거랑 무조건 된다고 볼 수. 이끌어내는 거는 저위험 애들한테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이 보험회사가 똑바로 돌아가려면 신호를 누구 신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저위험 이 가입자의 신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보험료가 너무 높으니까 저위험자들에게 보험료를 낮추자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맞죠? 근데 그건 결론인 거고 지금 상황만 살펴보면은 가입자 모두에게 운전습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그러면 저위험이든 고위험이든 이 사람들은 전부 뭐 했다는 거야? 운전습관 데이터를 제출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고위험 가입자의 자발적 신호 발송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할 때 어찌됐건 간에 자발적 신호 발송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부터 틀렸어 그냥. 얘네들이 그거 아닌데 근데 위에 여기 낮은 사람들은 꺼렸다. 얘네들은 만족하냐? 높은.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거 그런 거 같은데 4번 선지를 만약에 맞는 말로 바꾼다면 네. 그러니까 틀린 이유가 자발적 저것도 알겠는데 위험 저것도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지. 그렇게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위험 가입자의 신호 발송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맞는 선지 되는 거 맞아요. 왜? 제출 요구 받았으니까.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다음 두 번째 이거를 또 맞는 선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고위험 가입자가 아니라 말 뭘로 바꿔? 저위험 가입자로 바꿔. 그래서 저위험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신호의 발송을 이끌어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지. 근데 그러면 요구했다 돼 있는데 뭐라고?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신호 발송을 했다고 봐야 돼. 그치. 가입자 모두에게 지금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모두한테 잘 보세요. 모두에게 운전습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데 이 데이터를 받아서 만들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제출했든 아니면 앞으로 한 달 뒤에 제출할 예정이든 이거는 지금 다 우리가 제출을 받는 거잖아. 보험회사 입장에서. 근데 고위험 애들은 제출하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어떡해. 아니면 뭐 보험 계약 해지당할 건데. 어찌됐건 보험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당신들의 보험료를 이제 지급해 주는 과정에서 이제 차등화 정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네가 말한 대로 말 바뀌어도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 말 바뀌어도 상관없어. 맞죠? 자, 쉬었다 합시다.